이라고 불리는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네, 해요. 네. 유명해서 아마 다들 그렇죠. 아실 네. 거예요. 예.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 네. 이게 왜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분명히 범죄의 피해로 사망을 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그런 사건이에요. 8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게 되고 결국에 5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희대의 재판이라는 이제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95년 6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에 은평구의 어느 아파트 한 호실에서 밖으로 연기가 새어나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안방에서 불이 나서 이제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불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냥 안방에 어떤 옷장과 옷 몇 가지 정도를 태웠을 정도고 불은 10여 분 만에 이제 진화가 됩니다. 욕실에 욕조에 물이 가득 담긴 채로 엄마와 딸이 목에 졸려서 사망해 있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는 사건이고 31살 최 씨가 1살 난 딸 양과 함께 목욕탕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고요. 외부에 의해 어떠한 침입 흔적도 없었고 도난당한 물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이제 경찰이 탐문 수사를 이제 진행을 시작하게 돼요. 이 사안에서 당시에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던 사람이 이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피해자가 치과 의사였던 거고 네. 남편은 외과 의사였어요. 네. 남편이 강력한 용의자로 이제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지목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피해자에게 내연남이 있었던 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치과를 이제 개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남성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이 남편이 이런 내연남의 존재를 알고 그런 동기에서 부인을 살해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경찰은 강하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경찰의 의심을 살 만한 상황은 남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옷 속에서 어떤 쪽지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그 쪽지에 영화의 제목이 하나 발견이 돼요.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위험한 독신녀라는 영화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어떤 여성이 남성을 살해한 다음에 욕조에 담그고요. 옷을 불태워서 없애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과 상당히 범행 수법이 유사한 영화를 이제 발견보고 경찰이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 남편은 나는 모르겠다. 이 영화 뭐 별 기억도 안 난다.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남편이 이 사건 발생 3년 전에 강릉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 강릉에 있었던 곳의 어떤 비디오 가게에서 이 영화를 2번이나 빌렸던 기록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화를 2번 빌려보는 경우는 드물죠. 네.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사실 중요한 질문에 이 남성이 대부분 거짓 반응을 네. 이제 보입니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예, 그래서 사실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뭐 증거 능력은 없지만 수사의 과정에선 상당히 이제 수사 기법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어떤 심리를 흔드는 되게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이제 남편이 범행을 했다라고 확정을 하고 검찰도 남편을 아내와 딸을 살해했다는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근거로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게 이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하고요. 네. 그리고 화재의 발생 시간 이 2가지가 사실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네. 당일에 이 외과 의사 남편은 자기 병원을 개원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전 7시에 나갔다. 그리고 내가 나갈 때는 아내와 아이가 당연히 뭐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살아 있었다. 그리고 7시에 나가서 나는 내 병원에 8시에 도착했다. 이건 어느 정도 인정받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7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이 남편이 그렇죠. 범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증거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나잖아요. 네. 근데 불은 8시 45분경에 최초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한참 뒤에. 남편이 7시에 출근했다면 1시간 45분 뒤에 이렇게 불이 났다. 뭐 불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되게 이상한 상황인데, 수사기관은 남편이 오전 7시 이전에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그 이후에 불이 천천히 발생하도록 어떤 장치, 작업을 해놓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사망 시각은 7시 이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되게 중요한 근거로 이 피해자에게서 발견됐던 시반과 시강 상태를 되게 중요한 근거로 봤어요. 사람이 사망을 하면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반과 시강은 이제 시체 경직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시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나타나면 양측성 시반이라고 해서 이 굵기 전에 이동이 되면 시반이 옮겨가서 양쪽에 다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피해자가 이제 양측성 시반이 네.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보통 이제 사망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전 7시 이전에 이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리고 피해자의 지문을 찍는 과정에서 이 손가락이 상당히 이제 굳어 있는 사후 경직이 이미 진행된 상황인 것을 발견을 하거든요. 사후 경직이 진행되는 시점이 사망 이후 한 7시간에서 8시간 이후였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이 오전 7시 이전에 살해당했을 것이다, 사망했을 것이다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검찰의 어떤 그 혐의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료였지만 결국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은 이 화재 발생에 대한 시간인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7시에 나갔는데 불은 8시 45분쯤 나왔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이 1시간 45분 후에 났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굉장히 필요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검찰 측에서도 되게 노력을 했던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화재가 발생한 공간과 되게 동일한 뭐 안방의 크기나 온도, 뭐 안방의 농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하게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불이 나게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 검증을 했다라는 자료를 제출을 해요. 7시에 출근한 다음에 그 이후에 불이 나도록 어떻게 상황을 설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뭔가 방화로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1심에서는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사형 선고가 나왔고 근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무죄 나왔어요. 극에서 극으로 가. 예, 1심 사형, 2심 무죄. 어떻게 그렇게. 난 사형 선고가 됐다가 무죄가 되는 경우는 사실 정말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사건 외에는 별로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상 네. 기억나는 사건이 없거든요. 증거가 명백하고 어린 딸까지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으로 인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사형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 씨. 이 씨는 구속 9달 만에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검찰, 경찰 믿지 못해요. 일심에서 사형이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진짜 있나요? 영화 속에서나 나오지 않나요, 그런 거? 무죄가 나왔던 사유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사망 시간 추정과 관련한 각종 증거들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여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피고인을 진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인 거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사실 이건 되게 원칙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한 거죠. 대법원은 오늘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법의학적 정황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상 유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재판에 그렇게 관심 갖는 시기는 아닌데 정말 이건 재판이 열릴 때마다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지고 전 국민적인 이제 관심 사안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예, 일들이 엄청났습니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 이제 취지는 유죄다라고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그때 보면 이런 간접 증거 하나하나가 종합적인 어떤 증명력이 생긴다. 그럼 이 정도 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항소심 너네 다시 한번 판단해봐 하고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기존의 법정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식의 이제 변론이라든지 피고인의 주장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나 있는 스위스 로잔 대학교의 법의학 연구 소장인 토마스 크롬페처라는 권위 있는 법의학자를 한국 법정에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의학자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첫 번째로는 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사망 시간 확인하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하다. 7시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 욕조에서 시신들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이 출동을 해서 욕조의 물의 온도를 재지 않았어요. 근데 물의 온도 그리고 피해자들 어떤 시신을 확인할 때 직장 온도를 확인하는 게 네. 가장 정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직장의 온도도 측정하지 않았어요. 물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물속의 온도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시간과 시간, 여러 가지 피해자의 시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의 온도가 어땠냐 이런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하고요. 그 현장에 출동했던 그 팀장이 내가 손을 넣어봤다라는 네, 진술만 맞아요. 가지고 법정에서 그러면 어땠느냐 했더니 조금 따뜻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굉장히 논란이 오히려 더 그 현장에 출동했던 과학수사위원들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탄핵돼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런 모습을 사실 그 당시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이례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화재 발생 시간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피고인 측에서 학교 운동장에 1,800만 원을 들여서 세트장을 만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세트장을 만들어요. 진짜 불을 한번 붙여보자. 이게 얼마 만에 뭐 전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안방과 불이 났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의 결과가 그렇게 발화를 했더니 5분 만에 완전히 거의 뭐 전소가 되다시피 해서 몇 시간 뒤에 천천히 연기가 새어나오도록 하는 수준의 상황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눈으로 모두가 봤던 거예요. 불을 붙인 지 3분이 지나자 모델하우스 밖으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 지나면서 불길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연기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트장을 만들고 실험을 하니 법관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 의심이라는 그 증명 원칙에 따라서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라는 그 어떤 네. 심증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이 나니까 이 화재 발생 시간은 7시 이전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에 피해자들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사실 높아진 거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사유로 간접적인 증거마저 상당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네. 돼버렸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이제 그대로 무죄 확정을 해준 사건이고 사실상 5번의 재판을 받은 거고요. 피고인이 이 5번의 재판이 장장 8년의 시간 동안 일어났던 거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외과 의사 이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판결받았습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판결이 엇갈렸고 법정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과학 수사라는 것이 자리 잡지 않았을 시점이고 법이 동기가 있고 뭐 주변 정황의 어떤 단서들, 거짓말 탐지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과학 수사가 동원되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안일함이 이제 분명히 있었죠. 지금 같으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보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보도 지침이나 이런 것도 사실 조금 부족했었고 치과 의사 모녀 사건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피해자들을 가지고 이름을 만든 사건이에요. 사적인 내용도 이제 막 그대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사실 사라졌죠. 너무나 명확한 범행이잖아요. 범죄로 인한 피해인데 누가 그러면 이들을 살해했는가는 영원히 이제 밝힐 수도 네. 없겠죠. 네. 미제 사건이죠. 예, 억울한 피해자들만 남아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어떤 재판 과정에 대한 단순한 흥미거리보다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피해자의 어떤 상황, 뭐 의견, 감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가정폭력이라고 하면은 그냥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의 범주는 이런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의 일상을 아주 통제하려 들거나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주 고립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가정폭력 중에 가장 이제 잔혹하고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살인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부부 사이는 보통 영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촌수가 없고 영촌 살인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즘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도 있는데 대표적인 그 가정폭력이 이제 살인의 결과까지 이르게 된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10월 22일 강서구의 어느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전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과 이미 4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가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뭐 단순 살인 사건인가 하고 이제 경찰이 더 들여다봤더니 이미 이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이 남성과의 사이에서 어떤 폭력 피해를 입었었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잔혹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폭력 사건이 2015년 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에 이 피해 여성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 여행 가는 것을 가해자가 되게 못마땅해 했고 여행에서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아주 막 잔인하게 폭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가해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피해 여성의 언니와 그리고 딸들에게 연락을 해요. 문자로 좋은 구경 있으니까 집으로 와라 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참혹하게 맞은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얼굴에 주름질 곳이 없을 정도로 맞아서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아빠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달려서 빌고 빌었지만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하는 상태였어요. 그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참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해자가 경찰서에 갔다가 2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와요. 이 아빠가. 어떤 조치가 내려지긴 했나요?
가족폭력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에게 좀 피해를 주거나 가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는 임시 조치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접근을 피해자에게 좀 접근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연락을 좀 못하게 하는 것, 전화,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못 보내게 하는 것. 이런 조치가 사실 내려지기도 했는데 이 가해자는 이 조치를 어겨봤자 형사처벌 안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교도관이었다고 하거든요. 교도관이에요. 교도관인데 자기가 교도관인 걸 가족에게 상당히 강조하면서 나는 교도관이고 법률을 너무 잘 알아. 이런 걸로 경찰 가도 큰 일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구속되지 않을 거야. 처벌받지 않을 거야라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항상 이런 식으로 사실 좀 세뇌하면서 자신의 어떤 장악력을 계속 좀 키웠던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피해자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혼도 안 하고 그냥 산 건가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과 스토킹은 사실 계속 지속이 돼요. 사실 피해자가 여러 번 주거지를 바꾸고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중간에 딸들과 떨어져 살기도 하고 자신 나름대로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는데 이 가해자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여성이 어디로 이사 갔는지 정보를 캐고 정보를 확인하고 또 그 집을 찾아가고 협박하기를 반복하고 급기야는 피해자의 그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해요. 그래서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을 하는 거죠. 그 파악할 정보를 가지고 새벽 한 4시 45분경에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집으로 나온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를 한 거죠. 이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해자는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이 됐지만 징역 30년으로 최종 갑자기 확정됐어요. 또 그 1심 판결문의 이제 판결 이유를 보면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이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이제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양형에. 별로 그런 거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는 게 딸이 사형을 요구를 하면서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아마 올렸었죠. 그 얘기하니까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공분을 많이 일으켰고 10월 22일 날 이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그 다음 날 딸이 우리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는 취지로 국민 청원을 올렸어요. 어, 18년 10월 22일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 사건의 주범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형을 선고받도록 청원드립니다. 엄마는 늘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보호시설을 포함 5번의 숙소로 옮겼지만 온갖 방법으로 찾아내어 엄마를 살해 위협했으며 결국 딸이자 엄마는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피해자인 아빠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엄마를 죽여도 6개월이면 나올 수 있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사랑하는 엄마를 13회 칼로 찔러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아빠를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고 또 다른 가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얘기 같아요. 이건 저는 공포도 있다고 봐요. 30년 후라고 공포가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읽으면서 굉장히 그때 공감을 했었고 주변 사람들 다 보면서 이건 좀 사형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고 딸들은 신상 공개까지 원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은 신상 공개가 안 됐어요. 딸들이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람이 우리 아빠고 엄마를 죽인 살인자다라고 하면서 아빠의 신상과 사진 2장을 올려서 딸들이 아빠의 신상을 공개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정말 기억이 나실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대책이라고 해서 그 여가부 장관이 답변도 했던 사안이고 개정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임시조치의 내용 중에 과거에는 어떤 장소를 위주로 설정을 했었거든. 그 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근데 사실 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런 것도 좀 바뀌고 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년의 징역까지 최대로 선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너무 예고된 그럼요. 범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조짐이 보일 때 강력하게 어떤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은 내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법률, 특히 이제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는데 이 법률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거는 법률의 입법 목적이에요. 제가 입법 목적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법은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97년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정폭력 문제는 정말 사소한 문제로 취급이 됐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법률이 정말 관심 있는 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니에요. 가정 유지예요. 오로지 가정은 유지되어야 돼. 이 가정 유지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깨어진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깨어진 어떤 도자기 같은 거예요. 그 도자기를 유리 조각 하나하나 붙인다고 해도 원래의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요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입법 목적이 2011년에 조금 개정이 돼요. 어떻게 개정이 되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뒤에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오긴 합니다. 문제가 지적을 예. 많이 했군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이 법률은 사실 국가가 가해자를 좀 엄정히 처벌해야 될 역할을 피해자에게 약간 떠넘기는 거예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다. 피해자의 의사,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또 때려도 되겠네라는 잘못된 학습 효과만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나만 지금 참으면 우리 가족이 유지될 수 있어 생각하고 그래 이번 한 번만 하면서 폭력의 강도는 높아져도 그냥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이런 게 누가 밖에서 그냥 누가 계속 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려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제가 상처를 입고 병원에 갈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났다 하면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교정해보렴 하고 면죄부를 주는 그런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2022년도에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지금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 폭력에 대한 그 인식이 과거와 같을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말을 조차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폭력이죠. 그냥 폭력이에요. 강력 맞아요. 폭력이에요. 네. 그냥 강력 오히려 범죄. 가정이기 때문에 더한 폭력 아닌가요? 가중처벌이 필요한 강력 범죄라고 봐야 돼요. 이 범죄는 점점 늘고 있나요? 사실 이게 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신고되는 비율이 너무 적어요. 2016년 실태조사 기준에 따르면은 1.7% 정도가 경찰에 신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의 사건은 99% 정도, 98% 정도의 사건은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끝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암수 범죄가 그렇죠. 많은 예, 문제죠. 그리고 신고를 왜 안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신고해도 뭐 어쩔 수 없을 뭐 의미가 없을 맞아요. 것 같아서 다 포기하는 라고 거예요, 하는 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그럼 이게 구속률은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2018년도에는 0.8%, 맞아요. 1%가 안 되죠. 2019년도에는 0.9%. 그 가정폭력의 시작과 과정과 극단적인 끝을 되게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 폴레트 켈리라는 이제 미국 여성이 13년간 가정폭력 피해를 입다가 탈출해서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인데 제목은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시예요. 자,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지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제 장례식장 날이었거든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어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서 그를 떠났다면 저는 아마 오늘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되게 짧은 시인데 여기에 가정폭력의 뭐 어떤 특징과 양상과 다 드러나 있는 시예요. 마지막 문구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결국은 자기 또 탓을 하고. 네, 자기가 그냥 받지 말 걸, 그냥 용기 내서 그냥 나갈 걸. 진짜 이 법률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살인, 뭐 영촌 살인 이런 거를 사실 방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법률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야 돼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법이 보호해 드려야 될 분들이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분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안타까운 해야 되니 얘기들이 참 답답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 10월에 있었던 서울 중랑구에 있었던 사건인데 10대 청소년 가족 첨부 방화 살인 사건이에요. 자, 2009년 10월에 새벽 5시쯤에 중랑구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고요. 현장에 가보니 엄마와 딸이 많이 이제 다쳐 있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3, 4일 만에 모두 사망을 해요. 그런데 네 가족이 일가족이었는데 아버지는 사건 당일에 잠시 집을 비워서 그나마 화를 면할 수 있었고 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확인해 보니 유류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어요.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방화범을 잡게 되면서부터 충격적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불을 낸 사람은 15살의 B군이라는 동네 아이였고요. 이 방화를 부탁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 피해자 가족의 17살 아들이었어요. 왜 청부를 했을까요? 보험금 때문에. 바로 보험금 때문에. 아니 17살이 보험금이 뭐가 네, 필요해서. 너무나 사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생각이었는데 이 집안이 사실 넉넉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반지하 방에 보증금 300에 월세 30만 원. 아버지는 전국을 다니면서 건강식품을 팔았었고 어머니는 전단지 붙이는 그런 부업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고 그 집의 딸은 사실 대학생이었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미용사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 A군이 부모님이 좀 다투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림살이가 너무 빠듯해서 보험금 낼 돈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 A군은 보험금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보험금이면 적어도 1억은 될 텐데 나중에 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그 보험금을 받아서 멋진 차를 사고 강남에 가서 멋있게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1억 원으로 이 A군이 바라는 삶도 전혀 살 수가 없다는 거는 누구나 알 거예요. 군은 경찰 조사에서 강남에서 살고 싶어 돈이 필요했다고 태연히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하다가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어도 혼자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아니 17살 미성년자가 청부 살인을 살인 청부를 한다는 게 끔찍한데
살인 계획도 되게 철저했던 게 일단은 비군에게 자신의 집 뭐 구조나 이런 걸 다 알려주고요. 언제 뭐 어디로 와서 이제 불을 지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쇠는 우유 주머니 있죠. 밖에 우유를 배달받는 그 주머니에 열쇠를 미리 놓아두고 평소에 집에 오면은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여닫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문을 한번 열고 닫으면 내가 온 줄 알고 아마 다 별일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잘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군이 실제로 A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요. B군이 이 집에 들어갈 때 자신의 어떤 신분이 드러날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얼굴이 혹시 어디에 찍힐까 봐 헬멧을 쓰고 들어가서 실제로 불을 내요. 그런데 이제 B군이 이제 급하게 이제 나오다가 옷에 좀 불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복 바지랑 점퍼를 다 벗고 그 거의 속옷 차림으로 다시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범인이 어떻게 밝혀집니까? 당연히 경찰은 가족 중에 현장에 없었던 사람은 이 A군과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A군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한 3차례 정도 조사를 하는데 A군에게 너무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그 사건 발생 당시에 자신은 강원도에 그 여자친구와 놀러 갔었다. 그리고 그때 그 시간에 찍힌 사진도 보여주고 내가 이거 미니홈피에 업로드도 했다고 하면서 너무 명확한 증명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 A군은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수사 혼선을 막 주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 A군의 거짓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요. 현장 CCTV를 분석한 결과 이제 B군이 방화범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B군은 범행일체를 자백합니다. 예. 그리고 A군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 조사 과정에서 특히나 좀 황당했던 건 이 A군의 태도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족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막 통닭 한 마리를 다 치킨 통닭을 다 먹고 나중에 탕수육도 더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 조서를 막 읽어보더니 막 웃으면서 와 이거 판사님이 보시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네요 라고 하면서 막 웃기도 하고 경찰 입장에서도 되게 너무 황당하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사실 이 A군과 B군에 대한 판결 일체의 정보는 아마 나오지 않아요. 미성년자에 대한 것이라서 아마 추가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연히도 이 B군의 스토리가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13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소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 원래 같이 동네 선업이었는데 그 형이 저희 집에서도 막 자주 작업을 했었는데 네가 안 하면 형이 이제 할머니 뭐 죽여버리면 끝이야 막 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밝혀졌네요. 예, 1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A군은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추측을 하건대 일단 이 사건은 A군의 어떤 방화 살인 교사로 시작된 범죄이기 때문에 정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B군과 동일한 형을 받았거나 아니면 13년형보다는 최소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만 있습니다. 투구꽃 살인 사건. 투구꽃. 네.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제 40대 남자고요. 이 남자는 사건 일어날 때 부인과 결혼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신혼부부였죠. 네. 이들 부부는 오키나와를 여행을 합니다. 오키나와를 여행을 하다가 여행 마지막 날 이제 호텔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에 가요. 공항에 가서 카미야는 나는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돌아가겠다. 당시에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계속 해라. 네, 이래가지고 이때가 한 12시쯤인 것 같아요. 카미야는 이제 가고 이 부인은 친구랑 같이 오키나와 섬 옆에 이시가키 섬이라고 섬을 가요. 네. 네. 이제 이시가키 섬에 도착하니까 1시 조금 안 되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이 카미야의 젊은 부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뭐 좀 약간 호텔에 가서는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구토를 하려고 하고 약간 마비 증상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3시쯤 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이
이상하죠.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렇죠.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변사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망 다음 날에 남편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부검을 하는데 사인이 뭔지 잘 모르겠고 약간 심장 색깔이 바뀌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남편이 태도가 너무 침착해요. 너무 흥분함도 없이.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이 법의학자분한테 한 이상한 말 중에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게 물어봤다고요. 장기를 다 제자리에 두셨나요? 예. 이게 남편이 아내 부검 뒤에 법의학자한테 할 말이 좀 이상한데.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건 묻지 않죠. 네. 부검이라는 행위는 정확한 사인을 찾기 위해서는 장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손을 대거든요. 근데 대신 외형적으로는 깔끔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은 해요. 네.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그 부검 보고서에는 그냥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쓰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뭐 증거는 없으니까 사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분이 심장이랑 혈액을 따로 보관을 하세요. 검사용 말고 따로 내가 또 보관을 한 거죠.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남편을 좀 의심을 합니다. 이 남편이 카미야라는 남자가 알게 된 지 6일 만에 청혼을 하는데 부인한테 자기가 공인회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보기에 좀 이 남자가 공인회계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명단을 입수를 해가지고 봤더니 거기에 카미야 치카라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 공인회계사 아니지 않냐 했더니 카미야는 내가 공인회계사는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봐주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충 어물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으스스한 게 카미야가 집에서 자기가 영양제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영양제를 만들어서 부인한테 맨날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경찰에도 이거를 제보를 하고 언론사에도 제보를 하고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합니다. 혹시 이 사람 생명보험 든 거 없냐. 카미야는 처음에는 자기가 보험 든 게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었어요. 있었고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액수가 너무 컸어요. 1억엔이 넘는 수령액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1986년 일이었으니까 당시 환율로 한국 돈 10억 원에 해당하는 돈을 받게 될 예정이었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모든 게 다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언론사가 먼저 취재를 합니다. 이 카미야 치카라라는 사람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 이번이 사실 3번째였는데 앞에 부인, 그 앞에 부인도 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어요. 너무 심지어 2번째 부인 사망할 때는 보험금도 받았어요. 당시 경찰이 이제 이게 사망금을 노린 보험 살인이겠구나 하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검이한테 다시 연락을 합니다. 사법 부검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해요.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카미야의 부인이 사망했던 증상이랑 비슷한 어떤 독성 물질을 계속 찾습니다. 찾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투구꽃이라는 그 식물에 독에 중독이 되면 이렇게 사망한다. 투구꽃은 뿌리에 독이 많고 그 독은 이제 우리 이제 현대 용어로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독입니다. 1g만 복용을 해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맹독입니다. 증상은 일단 먹으면 입에서 침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전신마비도 되고 구토도 오고 부정맥이 오는 그런 신경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당시 1986년에는 사람 피에서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기술도 없었고 그래서 이 법의학자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당시에 다른 대학에 이 미세 검출기가 있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아코니틴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세요. 피를 그리로 보내요. 보냈더니 거기서 아코니틴이 나왔어요. 나왔고 근데 남편 너무 당당해요. 왜 당당하냐?
아코니틴은 섭취한 지 30분 만에 사람이 사망해요. 아, 이미 떠났으니까. 네. 남편은 12시에 아내랑 헤어졌고 아내는 그 다음부터 뭘 먹은 게 없는데 어떻게 3시에 사망할 수 있느냐. 심지어 남편이 이거를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이러면서 나중에 방송에 나와서도 막 난 당당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はっきり申し上げておきますけども、私は全く何もやっておりません。やってないのにやったように報道されて大変迷惑を被ってますから。 경찰이 보기에 이 카미야 아무리 봐도 범인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카미야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투구꽃을 화분을 69개를 구입했다 어느 차원에서 있겠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아파트 월세방을 하나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 월세방에서 바닥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무슨 약국에서 캡슐을 산 것도 알게 돼요. 그 영양제라고 만들었던 그 캡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구꽃에서 아코니틴을 뽑아가지고 이 독 캡슐을 만들었겠구나. 여기까지는 되는데 도대체 근데 먹었는데 이렇게 한참 있다가 진행되는 그런 캡슐은 어떻게 만들까? 근데 제보가 와요. 어느 어민이 제보가 오는데 아 내가 그 카미야라는 그 남자한테 보거를 엄청 팔았어요. 보고도 맹독이 있는 동물이잖아요. 신경독이죠. 네, 신경독. 그래서 법의학자분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데 굉장히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고독이랑 아코니틴이 몸에 들어오면 둘이 서로 방해를 해요. 기량작용. 네, 기량작용을 합니다. 보고독은 아코니틴 독을 방해를 하고 아코니틴 독은 보고독을 방해를 해서 둘 다 원래 먹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행인데 서로의 기능을 방해하는 거군요. 서로의 기능을 방해를 합니다. 노벨상급인데. 아니 그거를 연구할 정도면 그냥 연구를 하지. 그 정도는 연구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범인 카미야 치카라. 아이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자기 사설 독극물 연구소를 차린 거잖아요. 그런 거네요. 나중에 보니까 생쥐도 여러 마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금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가지고 치밀하네요. 치밀하죠. 세상에. 이거는 연쇄살인의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그 번째 사건만 마찬가지고. 가지고 네. 이렇게 연구할 일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서 기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감옥에서 암에 걸려가지고 201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게 결국 이 법의학자 분이 혈액을 보관해서 해결하게 된 거죠. 아마 그 부검의사는 심장이 문제가 심근경색은 주로 동맥경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는 혈류의 공급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젊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올 일이 없어요. 동맥경화가 막아져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의 심근경색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보관을 다 해놓은 예, 거예요. 관상동맥도 깨끗하고. 심근경색이 출혈된 이유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뭔가에 우리가 증명하지 못한 요인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심근하고 혈액을 보관했을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풀리게 되죠. 진정한 법의학자의 정말 그 열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는 자세. 네. 2011년 1월 달에 경찰관이 보험 사기를 하려고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 간부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머니를 폭행해 장기 출혈로 6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빚이 많이 생겼어요. 네네. 여기저기 돈도 빌리고 이런 흔적들이 나타났는데 자동차에 부딪히면 상처가 없이 그냥 아프지 않나요?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려고 큰 볼링공으로 엎드려 있는 자기 어머니의 등에 떨어뜨려서 결국 자기 어머니가 사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CCTV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헬멧을 쓴 다음에 볼링공을 들고 올라가는 계단에서의 걸음을 거리를 보니까 동료들이 보니까 이 걸음걸이를 금방 알겠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CCTV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법부행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좀 대두된 사건입니다. 요즘은 이제 법영상 분석 연구원이 따로 있고요. 2차원 영상에 기록된 장면을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피사체의 크기나 길이 등 것들을 파악해서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그래서 결국 했나요?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입이 됐는데 사실 제일 힘든 건 사이코패스들의 범죄를 자백받는 게 아니에요. 신문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가 사실 제일 힘들어요. 특히 이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사연수원의 교수로 근무를 할 때 신문기법 과정에 교육을 들어와서 교육을 다 받고 간 사람이에요. 교수님 수업을 들었다? 네, 수업 다 들었어요. 교수님의 제자였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내 카드를 쉽게 말하면 다 보여주고 게임을 하자라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막막한 심정으로 현장에 이제 투입이 됐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결국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집에서부터 수갑을 차고 왔느냐 여기서 수갑을 찼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을 한 번씩 안아주고 여기 와서 내가 체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래 바로 이거다. 뚫고 들어갈 만한 심리적인 구멍은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네 머릿속에는 법정에서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너는 머릿속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머니를 살해한 죄로 지금 체포가 된 거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살해한 우리 형, 할머니를 살해한 우리 아빠 이렇게 가족들이 네가 그런 법정에서의 투쟁을 해나가는 것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면 그러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가는 것이 나도 마지막에 배려다. 제안이자 배려다. 라고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너 자백하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다. 그랬더니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아내와 변호사를 같이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불러서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갔는데 수사팀장한테 야, 네 자백할 거다. 2시간 만에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나 보험 사기 할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복도에서부터 막 그냥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신문 전략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부각시켜서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라는 게 있거든요. 빨리 범죄를 드러내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변호사한테 조력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해. 새로운 것을 이렇게 확 부각을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것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의 핵심은 부인하는 범죄자들한테 막 해라, 너 뭐 사증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안을 하면서 빨리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겠구나를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들이. 법적 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범죄 분야도 있나요? 보험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사기. 보험 사기.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에 범죄자들의 숫자가 한 8만 명 정도였다면은 2020년에는 한 1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법정 분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보험 사기 금액이 대략 한 25% 정도 증가한 거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실손보험료가 평균 14% 올랐다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그 사회 전체에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딸 독극물 살인 사건이라는 사실 아주 좀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003년 10월 12일 A 씨가 자신의 두 딸과 조카 셋을 데리고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장에. 근데 수영장에서 9살짜리 둘째 딸이 거기서 사망하게 돼요. 그 물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수영장에서 뭔가 이게 의심이 된다, 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은 보통의 익사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꺼내서 긴급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막 코하고 입으로 물이 나와야 된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석연치 않았던 거예요. 부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부검하기로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독살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 A 씨가 익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둘째 딸에게 음료수를 줬다는 거예요. 음료수를 너 혼자 먹으라고 줬다는데 실제 그 아이가 그 음료수를 이제 마시고 와서 다른 아이들한테 엄마가 나한테만 이거 줬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목격자가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보셨지만 여기 그 결정적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가까이 계속 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건을 이제 조사해 보니까 경찰에서 바로 그 둘째 딸이 죽기 바로 전날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해보험을 들었고 보험을 들 당시에 A 씨가 돈이 없어서 보험 설계사가 그 계약금을 대신 내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스럽게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이 수영장은 사망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1억 원을 보상한다는 그걸 이제 내걸었다고 하는데 좀 특별한 상황이죠. 알고 이제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수상한 것은 A 씨가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 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술서를 보면은 이건 믿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파일링 했겠죠. 했더니 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잡혀와서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쓰라고 했더니 그 진술서를 보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애 누구누구가 사고를 당해 위급하다, 도와달라라는 전화를 했다라고 써놨는데 이 위급하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위독하다라고 썼어요. 그걸 지우고 위급하다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런 흔적들도 당시에 이 진술을 분석하던 프로파일러들이 포착을 해내서 제공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뇌파를 이용한 뇌파 가운데 P300이라는 뇌파 측정 방법이 있어요. P300이란 거는 그 사물을 보고서 이 사물을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다면 0.3초 후에 바로 어딘가 팍 튀는 그 뇌파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봤더니 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요구르트병 같은 걸 이제 봤을 때 뭐 반응을 한다던가 뭔가 의심스럽다. 그다음에 서로 이제 그 신문을 하고 하는 동안 미세 표정 분석 아마 다 전문 영역이실 텐데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이 사람의 진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국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라든가 다른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A 씨한테는 그 유죄가 선고됐고 무기징역이 이제 구형됐다고 합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년 만에 구속된 37살 김모 씨. 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지 단 하루 만에 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거짓말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뇌파 검사. 경찰은 김 씨에게 범행 당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과자와 음료수를 보여줬더니 김 씨의 뇌파가 급격히 변하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처음으로 뇌파 검사의 증거력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이 내연남과 이제 통화한 여러 가지 기록들도 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그 내연남과 통화하는 중에 내연남이 이런 말을 해요. 너 또 약 먹였어? 뭐 이런 이걸 변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이제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범죄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제 의심이 들어서 이제 끔찍하다면 끔찍할 어떤 그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씨의 남편이 2년 전에 죽었는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의혹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남편과 이 A 씨가 다른 집에 가서 김치를 담궈주는데 도와주러 갔대요. 김치도 먹고 보통 굴도 같이 먹잖아요. 김치 담글 때. 그리고 집에 왔는데 A 씨가 이제 커피를 줬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서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호흡 곤란과 뭐 가슴 통증, 막 몸이 뒤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결국 이제 사망했는데 그때 이제 이 A 씨는 의사에게 그 김치하고 생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커피 얘기는 하지 않았던 거죠, 의사한테는. 그래서 의사는 일단 굴에 의한 과민성 쇼크일 거라고 이제 진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는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새로운 상황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 죽은 남편에게 이 보험이 2개가 있었는데
이 사고 전에 4개의 보험을 더 든 거예요. 3,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는 물론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더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해인데 2002년 그 A 씨의 친구가 있어요. 네. 그 A 씨가 그 친구와 같이 케이크를 이제 먹었는데 그리고서는 친구가 사망을 해요.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부검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리기는. 근데 이제 그 부검에 참여했던 그 수련이가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 약물 중독이 의심된다라고 써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인 것 같긴 한데 뭐 확실하진 않고 이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냥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종료를 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엽기적인 이유는 이 죽은 이 친구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생명보험에 들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바로 이 A 씨예요. 되게 이상하죠. 왜 친구한테 그렇게 되지? 누가 생명보험을 들 때 자기 친척이나 자기 뭐 가족이 아니라 친구한테 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죽은 친구의 남편이 진정서를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제 이유로 그냥 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 그 두 사람 다 시신이 다 벌써 처리가 돼가지고 다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풀리지 않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을 탈 뭐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게 생겼을 경우 더 주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사실 그래서 제대로 보험금을 받아야 될 사람조차 그렇죠. 아주 고단한 그런 이 법정에 와서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하는 거죠. 이게 법의학이 망자만을 위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는 학문이에요. 그렇네요.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그건도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타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순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네네. 부인과 운전자의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맥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냥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상태에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고 2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된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2019년 1월 러시아의 벨고로트주. 새해를 맞이하며 모두가 들떠있던 그때 안타깝게도 8개월 된 갓난아기 자칼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얼굴도 왜 그래요? 상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대체 이 갓난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자, 2019년 새해를 맞아 러시아 곳곳에서 매일같이 신년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파티광이었던 자칼의 엄마 나데즈다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파티 출석 도장을 찍었는데요. 파티에 가야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칭얼대는 거야? 정말 짜증나게. 아니 엄마가 파티 간다고 애 운다고 짜증을 내요? 8개월 된 애가 짜증 내지 그러면. 당시 8개월 된 아들 자칼은 또 심한 독감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칭얼댔지. 아픈데 파티를 가냐? 하지만 엄마 나데즈다는 파티가 우선이었죠. 그래서 울며 보채는 아이에게 이거를 따라 먹였습니다. 바로 40도가 넘는 보드카. 미친 거 아니에요? 애한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충격적인 일은 엄마 나데즈다는 평상시에도 아이가 울거나 보채면 보드카를 먹여서 재워왔다고 합니다. 말이 안 돼. 자, 그렇게 그날도 어김없이 아이에게 술을 먹였고 엄마가 음악과 술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어린 생명의 숨은 조금씩 멎어갔습니다. 왜 났어? 한편 밤늦게 귀가한 엄마는 눈도 풀리고 맥도 못 추는 아이를 보고 급히 병원에 데려갔는데요. 하지만 자칼은 허망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아기를 자신의 손으로 떠나 보내고도 끝까지 뻔뻔했던 엄마 나대지다. 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완전한 자유를 원했다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낳기만 한다고 해서 엄마가 아닙니다. 엄마 자격 없는, 아니 사람 자격도 없는 러시아의 비정한 엄마였습니다. 감옥에서 자유를 누리시죠. 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살 배기 아이 케일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실종 6개월 만에 집 근처 숲속에서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쓰레기 봉투 안에서 말이죠. 누가 유기했네. 아니. 누가 유기했네. 자, 그런데 수사 과정 중 엄마 케이시 앤서니에게서 수상한 행동들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2살 난 딸 케일리가 실종된 지 무려 한 달이 지나서야 신고를 했는데요. 좀 냄새가 난다. 그것도 엄마가 아닌 할머니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인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충격 사실. 지독한 파티광이었던 엄마 케이스는 딸이 없어졌는데도 파티장만 전전했다고 하는데. 아니, 파티가 뭔데 그래? 자, 그리고 아이가 실종된 그 기간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문신을 본인의 몸에 새기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급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엄마 케이시. 그 뒤 오랜 조사 과정을 통해 사건 발생 3년 후인 2011년 5월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케일리가 혼자 수영장에 빠져서 익사한 거예요. 근데 괜히 제가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거죠. 하지만 검찰에선 엄마 케이시의 차에서 시체가 부패한 냄새가 났다는 점, 또한 차 내부에서 강력한 마취 성분인 클로로포름이 발견된 점, 그리고 집 컴퓨터에서 클로로포름의 검색 기록이 발견된 점 등을 대며 그녀가 딸을 마취시킨 뒤 질식사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 의도적이네요. 그리고 2011년 7월 미 전역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케이시 앤서니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모든 증거가 엄마 케이씨를 향해 있었지만 엄마 케이씨가 딸을 죽인 직접적인 동기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니 얼마나 더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한편 자신의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웃음을 어머머머머 진짜 우리 엄마 저거는 케이씨. 악마의 미소다, 악마의 미소. 악마를 보았다다. 이 사실이 공개되자 수백 명의 미국인들은 무죄라니 인정 못해 이 살인자! 하며 재판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언론에서는 제2의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끔찍한 건요.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요? 근데 엄마 케이씨는 미국 내 언론사들에게 약 16억 원을 주면 이 진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다고 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그 애가 너무 불쌍해. 엄마의 자격을 상실한 악마들. 그녀는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걸까요? 가족이기를 포기한 악마들 19, 16일을 공개합니다. (2018년 4월) 미국 위스콘신주 7살 꼬마 에단이 급하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온몸이 꽁꽁 언 아이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머리와 복부에 타박상이 가득했던 겁니다. 자, 대체 7살 꼬마 에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4남매를 키우는 싱글맘 안드레아 에버렛에겐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손찌검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죠. 그런데요, 이웃 주민들에게도 이 모습이 목격되자 아동보호국의 결정에 따라 엄마 안드레아는 아이들을 임시 보호자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모님, 혹시 저희 아이들의 법정 후견인이 돼줄 수 있을까요? 애들도 순하고 그렇게 하자꾸나. 내가 잘 돌봐줄게. 그런데 아이들을 이 집에 보낸 건 엄마 안드레아의 큰 실수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할 가족들이 되레 더 학대를 한 겁니다. 아, 안 그래도 학대받던 아이들인데 왜? 아니 근데 왜 데려간 거예요? 왜 학대를 해? 그러니까 왜 학대 데려가서 왜 학대요? 아이들은 매일 2시간 동안 무려 20kg의 통나무를 끌어야 했고요. 삼촌 데미안은 어린 조카들을 감싸주긴커녕 감시와 폭력을 행했고요. 그러다 급기야는 4남매 중 7살인 에단을 한겨울
언 땅 속에 생매장하듯 파묻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게 30분이나 추위와 공포에 떨다 결국 정신을 잃고만 에단. 그제야 겁이 난 삼촌은 급히 아버지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에단의 엄마 안드레아. 하지만 이미 아들은 체온이 23도까지 떨어진 상태. 그뒤 결국 에단은 끝내 숨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큰 할머니와 큰 할아버지는 아동 학대와 방관 혐의, 또 삼촌 데미안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7살 조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어린 삼촌은 조카들 때문에 집이 어지럽히고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다라며 인면수심에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할 소리냐.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5일을 공개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참교육의 실체? 러시아의 한 병원. 한 소녀를 진단하던 산부인과 의사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안 돼. 산부인과 불안해. 왜요? 아직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 베로니카에게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요. 이후 베로니카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끔찍한 성적 학대를 당했는데 학대를 한 이들은 놀랍게도 친부모였습니다. 아니 왜 부모님이 애를 결국 강간과 소아성애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베로니카의 부모. 그런데 우린 성폭행을 한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킨 겁니다. 성교육이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이유.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나이에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엄마. 그래서 아이가 크면 성생활을 할 텐데 우리가 미리 가르치는 게 좋겠어요. 자, 이왕이면 아버지와 첫 경험을 하는 게 낫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정말 사이코예요? 그래서 엄마와 합의를 한 아빠는 진짜 어이가 없네. 이틀에 한 번꼴로 아무것도 모르는 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심지어는 어머니도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자기 친부모의 끔찍한 행각에 12살 어린 딸은 주변에 말도 못하고 홀로 끔찍한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근데 저 딸은 평생 트라우마가 남을 거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치유하는 데만 몇십 년일 겁니다. 치유가 될까요? 몇십 년이라고 치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부모는 딸 베로니카를 성폭행한 혐의가 입증돼 양육권을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우리는 성폭행이 아니라 딸을 위한 성교육을 한 거다라며 뻔뻔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포기한 악마들 19, 14위 공개해주세요. 관종 아빠의 욕심이 부른 참사. 2012년 5월 영국의 한 가정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고 있던 필포트 부부는 화재 경보를 듣고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빠 믹은 2층에서 자고 있는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를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6명의 자녀를 화마에 잃고 말았습니다. 6명 다? 저 예쁜 애들이? 한편 필포트 씨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보내온 위로의 꽃다발과 애도의 선물이 다 타버린 집 앞에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화재 원인이 밝혀졌는데 발화점이 입구 복도였다고 하고요. 왜 그 외국 집들은 이제 문에 편지 넣을 수 있는 구멍 있잖아요. 누군가 집 밖에서 그 레터박스를 통해서 내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겁니다. 뭔가 원한이 있었나? 그러면 도망칠 수 있는 문에다가 그런 거잖아요. 도망을 못 치는 거 아니에요?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런데 사고 18일 차에 뜻밖의 인물들이 체포됩니다. 바로 사망한 6 아이들의 부모인 필포트 부부와 부부의 친구 폴 모슬리. 부모?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되는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립니다. 사고 5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어 And then there's a young lad called Daniel Stevenson who tried to get in the house, the same as myself. And of course, there's the 4 firemen, the police, the ambulances, the doctors, the nurses, literally everybody who tried to help save our children, they couldn't. 근데 사실 아이를 6이나 잃었는데 저렇게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제정신일 수가 없는데. 그러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부모에게 미심쩍음을 느낀 경찰들은 그들이 잠시 지내던 호텔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이죠. No, no. Why did the fire set so quick? They're not going to find no evidence. 이 녹취 내용을 증거로 필포트 부부는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 뒤에 방화 사건의 추악한 진실은 드러납니다. 이 가족들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무려 17명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으로 사고 3개월 전까지는 아내 메어리드와 남편의 여자친구 윌리스까지 함께 한 집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자친구 윌리스가 자신의 자녀 5명만 데리고 훌쩍 집을 떠났습니다. 이때 아이들 아빠 믹은 자녀들이 떠났을 때 줄어들 보조금 생각에 전전긍긍하다가 친구 모슬리와 함께 방화를 계획합니다. 집에 불을 내고 아이들을 구해내 영웅으로 등극을 하고 또 그 유명세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더 큰 집을 얻어내고 덤으로 여자친구 윌리스에게 방화범 누명까지 시우려 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예상과 달리 걷잡을 수 없이 삽시간에 불이 번져서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들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한편 필포트 부부는 계획은 빗나갔지만 이 기회를 노려서 기자회견을 열어 악어의 눈물 쇼까지 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장례식 뒤에 남은 상금과 집 앞에 쌓인 선물을 처분해 돈으로 달라고 모금단체에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없네요. 어떻게 그렇죠. 자식들의 목숨을 돈하고 바꿀 수가 있죠? 돈밖에 모르는 비정한 부모의 눈물, 그 악어의 눈물, 평생 감옥에서 흘리길 바랍니다. 가족 일을 포기한 악마들 19, 13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된 13남매 가족 사진인데요. 화목해 보이는데요? 잘나네 보이. 표정이 너무 다 밝네요. 너무 이쁜데? 그런데 도와주세요. 우리 남매들이 위험해요. 2018년 1월 한 소녀의 신고를 받은 경찰들은 한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집안,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 그리고 2살 난 어린아기부터 20대로 보이는 이들까지 12명의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왜 또 쇠사슬에 묶여? 뭐야? 이 아이들은 모두 한 남매였고요.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인은 아이들의 부모였습니다. 아니 왜? 아우야. 이들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13명의 자녀들을 감금해 키웠는데요. 18년 동안? 네. 가둬두고 사육시킨 거죠. 화장실 사용도 금지시켜서 바닥은 온통 오물천지. 거기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주지 않아 13남매는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에 성장이 지체된 상태. 제일 맞은 29세 딸의 체중은 불과 37kg으로 11세 평균 체중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는 화목해 보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 사진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은요. 가짜,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대가족이 TV에 출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기할 거야. 바로 리얼리티 쇼에 출연해서 셀럽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단체복까지 맞춰서 행복한 대가족으로 포장을 한 거죠. 저 아이들은 제대로 웃지 않으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다 웃어라. 그 추악한 진실은 감금된 13남매 중 한 딸이 겨우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후 이 부모는요, 고문, 학대, 방치, 폭행, 감금 등 무려 12가지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한화로 약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보석금이 책정됐고요. 뭐 절대 못 풀려나게 하려는 거죠. 이런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힘겹게 탈출해서 세상의 부모를 고발한 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my heart, I feel like a big part of it. I'm so angry with her right now. It's hard for me to give her any excuse. 부디 그 죗값을 두고두고 평생 받길 바랍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미 전역을 감동케 한 가족 사진. 뭐야, 왜 이렇게 친명 사진이야? 왜 저래? 이게 뭐예요? 이 사진은요. 세상을 떠난 어린 딸과 딸을 그리워하는 엄마를 합성한 추모 사진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보고 싶으면 또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2015년 12월 당시 2살이었던 딸 메이 씨가 바나나를 먹다가 질식해 갑작스럽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사진 작가는
모녀의 추억 사진을 만들어줬죠. 저런 식으로. 이 모녀의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됐고요. 6,000달러, 한화로 약 680만 원의 기부금까지 전달이 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 제발. 안 돼. 저도 말하려니까 힘드네요. 한잔하지 말자.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엄마에게. 얼마 뒤 부검을 통해 2살 난 메이 씨가 숨진 진짜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아이가 병원에 도착하기 바로 전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중상 때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한 게 아니라 뭔가 심한 부상을 입어서 죽음에 이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엄마 진이는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자신의 딸 메이 씨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왔는데요. 갑자기 딸이 숨지자 바나나 때문에 질식한 걸로 조작을 했고요. 사람들의 동정을 얻어서 모금에까지 갈취하려고 한 겁니다. 오늘 힘드네요. 많이 힘드네요. 2016년 3월 이 두 사람은 아동학대와 1급 살인죄로 기소됐습니다. 한 기자님이 눈물이 좀 많으신데 힘드네요 진짜. 이렇게 영혼처럼 흐릿한 모습으로 사진에 있잖아요. 딸은 저 뒤에서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2011년 어느 늦은 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저택. 10대 친구들끼리 한창 파티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조용히 친구를 부르는 17살 타일러. 그리고 친구가 침실에서 본 것은 붉은 피로 얼룩진 다리. 너 다쳤나? 뭔 일이에요? 한 가족에게 일어난 끔찍한 비극. 엄마, 저 집에서 친구들하고 파티할 거예요. 얼마 전에도 했잖니. 그날은 가족들과 식사하자. 어? 그런데 말입니다. 타일러는 엄마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SNS에 파티에 초대한다라는 글을 올립니다. 한편 한창 일을 하던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봤는데요.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망치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야. 그리고 이때 엄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다급히 달려온 아버지. 그런데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마저 망치로 마구 가격했습니다. 왜 그래? 순식간에 망치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살해한 타일러. 그리고 그날 저녁 파티에 참석한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광란의 파티를 즐겼고요. 야. 이후에 친한 친구인 마크 맨델에게 범죄의 사실을 털어놓았고 천인공노할 범행이 만천하에 공개된 겁니다. 친구, 이웃들보다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타일러의 형, 라이언 헤들리. I guess what I want is for him to get the maximum penalty possible, which I understand is life in prison without parole. 동생 타일러 헤들리는 2014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죄는 죽는 날까지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0일을 공개하겠습니다. 엄마에게 걸림돌이 된 자식. 2017년 5월의 어느 오후 크로아티아 남서부의 항구 도시 폴라. 홀로 아들을 키우던 32살 여성 키아라 로닉 파식. 그녀는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는 3살 난 아들 데니스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진 아들 데니스. 왜 여기 당했어요? 어디 갔어? 실종됐나? 결국 키아라는 아들 데니스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경찰들은 엄마 키아라가 수상했습니다. 또 엄마야. 또 엄마야? 3살밖에 안 된 아이를 무려 6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실종 신고를 했다는 것. 더군다나 저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될 줄 알고. 압박 수사가 진행되자 결국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은 엄마 키아라. 사실 제가 죽이고 강에 버렸어요. 3살밖에 안 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걸로도 모자라 차가운 강에 유기했다는 믿을 수 없는 자백. 왜요? 왜? 이유라도 들어봅시다 좀. 이해는 안 가겠지만. 남자친구랑 여행 가야 되는데 데려갈 수도 없고 어디 맡길 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죽였어요.
아유, 어이가. 여행 가려고. 그 계획에 아이는 성가신 걸림돌이었던 거죠. 시신을 차가운 강에 던지고는 정말 뻔뻔하게도 아들의 실종 신고를 한 겁니다. 그 버리는 시간이 6시간이었구만. 이 끔찍한 사건이 알려진 뒤 비정한 엄마 키아라는 우리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악마라고. 이 악마는 반성은커녕 죽은 아들 때문에 결국 휴가를 못 가게 됐다며 억울해했다고 합니다. 평생 감옥에서 휴가를 보내야겠네요. 가족의 길 포기한 악마들 19, 9위 공개해주세요. 아우, 또 일가족이야. 2018년 12월 31일 중국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일가족 살인사건. 중국 후난성 헝난현에 사는 51살의 목수 루오 수용. 그리고요, 15살의 아들 루오 치앙은 아픈 엄마와 누나를 잘 돌보던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됐던 걸까요? 중학생이 된 뒤부터 성적이 점점 떨어지더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거나 반 친구의 돈을 훔쳐 아빠 루오 수용이 학교에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뭐 착한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해서 아버지가 많이 또 속상하셨겠어요. 네. 지난해 말 아빠 루오 수용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퇴근을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돈! 나 지금 게임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돈 내놔라고! 아들, 오늘만큼은 가족들이랑 같이 보내자. 응? 그런데 아들 루오 치앙은 갑자기 20cm 크기의 망치를 들고 와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 아니, 저 망치가 그 목수 아빠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쓰던 그 망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부모를 죽인 거예요. 진짜 죽이네. 이 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PC방 간 거 아니에요? 돈 뒤졌을 것 같아. 돈 뒤져서 PC방 갔을 것 같아. 맞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는 PC방에서 2시간 동안 게임을 한 뒤 열차 티켓을 끊어 도주까지 했는데 그러나 2019년 1월 2일 이틀 만에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체포돼서 다행이네요, 일단. 그리고 공안에 체포됐으니까 아마 극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도 형법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예상하시죠? 아니에요? 왜요? 이 사건이 중국에서 더 이슈가 됐던 이유. 중국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 그런데 루오 치앙은 만 13세, 14세 미만이었습니다. 이 살인범 루오 치앙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고 전해졌는데요. 보완을 좀 해야겠다, 이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졌다고 합니다.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플로리다주 911에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집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사라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15살 소년 그레고리 라모스. 그는 하교 후 집에 오니 집 문이 열려 있었고 엄마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했다는데요. 강도를 당했나요? 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곧장 시카고에 출장을 가 있던 라모스의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성적 때문에 아들과 크게 싸웠다는 말만 듣고 끊었는데 아들이 의심스럽네요. 경찰들은 아들 라모스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을 해보니 정말.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성적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서. 사건 전날 밤 성적 때문에 엄마에게 혼난 라모스는요. 엄마의 목을 졸랐고요. 뭐야? 이야, 그리고 나서 강도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럼 엄마 어디 있어요? 집을 어지럽혀 도둑이 든 것처럼 꾸민 뒤 인근 교회의 야외 화덕 부지에 엄마를 묻었고요. 정말 철두철미하게도 시신의 냄새를 막기 위해 표백제를 들이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다녀와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이게 참 이게 어리다는 말로 이해해 줄 수가 없는, 아무리 15세지만 저 정도면. 네. 한편 어머니를 살해한 라모스에게는 1급 살인죄가 선고됐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제가 언젠간 엄마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는 끔찍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고. 계획적이었어요. 그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의 눈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숨이 다했을지 그것도 참 너무나 끔찍합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7위 공개합니다. 딸을 모모모한 아빠. 2015년 1월 인도 트리푸라주의 한 마을에 사는 10살 소녀가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엄마가 외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집에 있었던 딸이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어디 갔어? 아유. 그런데 뒷마당에 놓인 큰 바구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바구니를 집어올린 순간 기겁을 하고 맙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맨 딸이 얼굴과 팔만 나온 채 땅속에 생매장되어 있었는데요. 뭐야? 땅속에 묻힌 어린 딸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고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다행히 아직 살아있는 거죠. 뒷마당에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아이의 아빠 압둘 후세인이었습니다. 뭐야? 왜? 딸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근데 또 딸이야. 딸은 필요 없다고. 오직 아들만을 원했던 아빠. 그런데 아내가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딸을 낳자 그 분노는 첫째 딸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기회를 틈타 집 뒷마당에 미리 파둔 땅 속에 딸을 밀어넣고 흙을 마구 부었습니다. 한편 딸은 공포에 질려 반항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저 조그만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귀에 이명이 오려 그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고 그래서 급히 바구니로 가려둔 거죠. 천만다행이야. 천만다행이야. 그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만 좀 늦게 왔어도 완전히 파묻을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은요. 대부분 노해, 아빠 후세인에게 몰매를 가했고요. 그 뒤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나도 돌을 던지고 싶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6위를 공개합니다. 노모를 2번 죽인 페르나. 2016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마을. 새벽을 깨우는 노인의 비명에 마을 주민 낸시 오초아는 급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남성이 노인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아니 왜 그래? 더 충격적인 건 남성이 폭행한 노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죠. 혈압. 미치겠다 진짜. 수명 줄겠어 이거다가. 진짜 오늘 정말 그 말이 딱 맞아요.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 지금. 41살 아들 페르난도 바르가스와 71세 엄마 칼로타 바르가스.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요. 폭행 사건이 일어난 날 새벽 두 모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얼마 뒤 무언가 창밖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의 엄마 칼로타를 창밖으로 민 거였습니다. 엄마를 창밖으로 밀었다고요? 아들의 잔인한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밀어 추락시킨 뒤 곧장 1층으로 내려가 또다시 엄마의 머리를 사정없이 발로 밟고 폭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과 행인이 그를 말렸는데요.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대답.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갈 길 가세요. 저럴 수가 있냐. 결국 경찰차와 구급차가 오고 나서야 잔혹한 발길질을 멈춘 아들. 그 뒤 어머니 칼로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사건은 어머니를 창밖으로 밀친 페르나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은 그녀가 했던 모든 말 속에 아들이 있었어요. 늘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웃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평소 엄마 칼로타의 아들 사랑은 참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충격과 슬픔도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진짜 안타깝다. 참 이 마음을 알았다면 하지 않을 짓이었죠.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죄는 절대 이해되지도 용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5일 공개합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사는 주부 쿠시부는 남편 그리고 3살 된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더니 쿠시부. 이 소리에 잠이 깬 쿠시부가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그녀 얼굴을 향해 무언가를 확 끼얹었습니다. 뭘 끼얹은 거예요? 괴한이 뿌린 액체는 바로 염산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웬일이니. 그리고 염산을 직격타로 맞은 쿠시부는 2차례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시부는 안면 화상을 크게 입으면서 얼굴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요. 왼쪽 눈은 실명 판정까지 받게 됐습니다. 오 마이 갓.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앗아갔네요. 쿠시부에게 염산 테러를 한 괴한은 바로 그녀의 아빠 마니크였습니다. 아빠가 딸한테 염산을 뿌렸다고요? 도대체 뭐 어디까지 갈 예정인 거죠? 오늘 왜 그런 거야? 진짜 말하기가 힘드네요. 왜 그런 거예요? 아, 너무 불행하다, 정말. 쿠시부의 아빠 마니크는 아주 악질 중의 악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들을 꼬드겨 성매매를 시켰고요. 더 이상 돈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팔아 넘기기까지. 심지어는 자신의 딸 쿠시부마저 성매매 업소에 팔아 넘겼는데요. 딸을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겼다고요? 그녀가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을 치자 고작 16살이 된 딸을 약 65만 원의 빚 대신 팔아넘기면서 강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짓을 하고도 염산 테러까지 한 이유. 아빠 마니크가 자신에 이어서 16살 된 여동생마저 50대 남성에게 팔려고 하자 쿠시부는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결국 딸의 신고로 아빠 마니크는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뇌물로 이틀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막장이다, 막장. 한편 딸에게 약점이 잡혔다고 생각한 아빠 마니크는 딸 쿠시부를 아예 없애기 위해 염산 테러를 실행한 거였죠. 아, 진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 아빠의 빚 대신 팔려고 한 것도 모자라 염산 테러까지 당한 딸 쿠시부. 그 배신감을 어떻게 평생 안고 살아야 할까요?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 잘못된 남편. 이 제목들은요, 60대 여성 작가 낸시 클린턴 브로피의 책 제목입니다. 특히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에서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2017년에 발표한 소설 잘못된 경찰관에서는 온종일 남편을 살인하는 꿈을 꾸는 여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소설, 에세이 소재만 들으면 이 남편과 철천지 원수 같은 것 같은데요. 전 남편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늘 남편에 대한 애정을 과시, 소설은 소설일 뿐이라는 소설가 낸시는 요리연구소의 수석 강사인 남편 다니엘 브로피와 27년 동안 행복한 부부 사이를 이어왔습니다. 아니, 소설의 내용과는 너무 또 딴판인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그냥 계속 금슬 좋은 부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지 마. 그런데 그러지 마. 2018년 6월 낸시가 SNS를 통해 전한 비밀.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남편인 다니엘이 어제 아침에 살해당했어. 수업을 하러 요리학교에 간 남편 다니엘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뒤늦게 그를 발견한 학생들. 하지만 다니엘은 이미 숨진 뒤였죠. 왜?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런데 경찰은 아내 낸시의 이웃으로부터 의외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낸시가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웃의 진술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아내 낸시를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남편 다니엘이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아내 낸시가 살해 용의자로 체포가 되고 맙니다. 그녀가 남편의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이유. 남편 다니엘이 사망하기 전에 낸시가 인터넷으로 총을 구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실제로 낸시가 구입한 총과 남편 다니엘의 머리를 관통한 총알이 9mm 구경으로 똑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소설이 현실이 돼버렸네요. 그녀의 소설 당신의 남편을 죽이는 방법, 이 책을 한번 들춰보겠습니다. 꽤나 섬뜩한 부분이 많습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는데 한두 달은 걸려요. 그리고 또 칼은 사방에 피가 튀죠. 남편을 죽일 땐 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부탁해서는 안 돼요. 와, 이 남편을 죽이는 여러 가지 메뉴를 놓고서는 장단점을 비교해가면서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현재 교도소에 있는 낸시는 살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소설과 남편의 운명이 닮아 있는 건 단순한 우연인 걸까요?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3위 공개합니다.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사건. 2010년 7월 프랑스 북부 노르주의 한 작은 마을에 이사온 한 남성. 그는 정원 관리를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뭐야? 그가 정원에서 발견한 수상한 무언가. 다름 아닌 사람의 뼈.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유골의 형태가 아주 작은 아기였던 겁니다. 자, 아기 얘기 그만합시다. 그러니까요. 그 뒤에 이 정원에서 한 구의 시신이 더 발견됐습니다. 또 있어요. 곧바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그 집이 40대 여성 도미니크 코트레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살던 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이후 딸 도미니크를 집중 수사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도미니크가 살고 있는 현 자택에서 무려 6구의 신생아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고 맙니다. 상습범이네. 엄마 갑자기 추워져. 결국 그녀는 정말로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미니크는 1989년부터 2006년까지 8명의 아이를 혼자 몰래 출산한 뒤 이 핏덩이의 신생아들을 유기해왔다는 충격적인 얘기. 네가 인간이냐? 도미니크가 밝힌 범죄 동기는요.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건 죽기보다 싫었다고요. 병원에서 첫째 딸을 출산하는 과정에서 한 간호사로부터 뚱뚱하다는 조롱을 받은 뒤 그때부터 병원 진료받는 것을 꺼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원치 않는 임신을 할 때마다 남편과 딸들에게 숨긴 채 혼자 비밀리에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펼쳐왔던 거죠. 뭐라는 거야, 이게. 사람 생명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끔찍한 일들이죠.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살인 사건으로 불리게 된 신생아 살인 사건. 유럽 전역에서는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아기들을 유기한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았다니. 라며 그녀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1위 후보 전 기자 하나, 오 기자 하나죠? 네. 헤드라인 공개합니다. 딸을 팔아넘긴 비정한 부모. 모모 노인이 기억한 유일한 이름.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들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소개합니다. 악마의 탈을 쓴 부모로 기사화되며 지난 1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긴 사건. 싱글맘인 라모나 페를라는 어린 딸 올리비아를 데리고 줄리안 아그리피노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이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두면서 페를라 가족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졌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월세가 얼마나 밀린 줄 알아요? 염치가 없어.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몇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해 길바닥에 내쫓기게 된 페를라 가족. 그런데 이때 페를라 부부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대안이 있었으니 바로 성매매였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의 딸 뭐라고요? 13살인 올리비아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제안을 하면 집주인의 뺨을 올려 붙이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집주인도 누가 저런 얘기를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거예요, 저거는. 더 끔찍한 일은 집주인은 이 페를라 부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아우 참. 그때부터 올리비아에게 지옥 같은 생활은 시작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13살 올리비아를 성폭행한 집주인. 무려 2년간이나 부모의 강요 아래 성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올리비아는 그 사이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13살 소녀가 말이죠. 13살? 13살. 와. 진짜 끝판왕들이네요. 이거. 하지만 참다 못한 올리비아는 용기를 내서 이모에게 도움을 청했고요. 다행히도 이모의 신고로 올리비아는 2년 만에 악몽 같은 성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중 추가로 밝혀진 끔찍한 사실. 새아빠도 엄마가 나가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미쳐버리겠다. 집주인뿐 아니라 의붓 아버지마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네 잘못 아니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네 잘못 아니다는 거. 결국 이 모든 악행이 세상에 드러난 뒤 의붓 아버지와 집주인은 미성년자 성적 학대 혐의, 친엄마인 페를라는 매춘을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족이길 포기한 악마를 짚고 저 오 기자의 1위 후보 특종 기사 전해드립니다. 2018년 일본 고베시에 위치한 한 고속도로 휴게소. 그런데 휴게소 내 편의점 직원은 홀로 방황하는 70대 노인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직원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은 노인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댁이 어디세요? 아니, 나는 몰라. 여기가 어디야? 알고 보니 A씨는 중증 치매 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노인 A씨가 유일하게 기억해낸 단 한 가지. 이름? 알지. 다나카 리스코? 다행히도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었던 노인 A씨. 그래서 경찰은 신원 조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다나카 리스코, 당신을 보호 책임자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에? 할아버지 이름 아니었어? 누구 이름이에요? 누가 체포된 거예요? 자, A씨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거리에서 서성거린 이유는 딸이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었죠. 아 근데 너무 슬퍼요. 그 와중에 딸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유일하게 기억한 이름, 딸의 이름인데. 사연인즉슨 46세 딸 다나카 리스코는 미혼으로 치매 환자였던 아버지를 홀로 돌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버지의 치매 증세에 딸 다나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해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저기 편의점 보이죠? 먼저 내려서 가 계세요. 주차하고 갈게요. 그러고 떠난 거예요? 그랬나 보네. 네. 하지만 모든 걸 기억해서 지우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잊어버렸지만 딸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했던 아버지. 진짜 너무 마음 아프다. 자, 그런데 체포된 딸이 한 변명.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안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듣고 싶다. 제가 힘들게 돌보는 것보다 보호시설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보호시설이냐, 편의점이? 아버지를 길가에 버린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변명하는 비정한 딸을 보고 일본 전역이 크게 분노해서요. 현대판 오바스테 사건으로 불렸고요. 아버지가 치매라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다행이라며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네요, 정말로 저거는. 그러니까.